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수현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각자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지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아니면 제목이 너무 신선한데? 라는 느낌이요. 제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제 기억으론 이걸 살 당시에 퇴사를 했고 백수 상황에서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터미널에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그날따라 그냥 평소엔 잘 가지도 않는데 그냥 뭐 홀린 듯이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딱 보자마자 그냥 사야겠다 라는 느낌이 그냥 딱 오더라고요. 그 당시 뭔가 힘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위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책 제목 그대로 뭔가 힘이 되는 듯한,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소제목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채널 컨셉상 한 챕터를 낭독하고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라디오북으로 채널명을 지은 이유거든요. 제 생각에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낭독만 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분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부터 라디오라는 걸 해보고 싶기도 했고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디오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주된 목적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수면이지만 그럼에도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의 낭독, 그러니까 책을 잘 들어주시고 저의 생각은 어떠하다 라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듣고 잘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수현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첫 번째 챕터는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괄호 열고 짜잔 괄호 닫고.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첫 번째 챕터인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낭독을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제 주변 친구는 정말 말만 해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빵빵 터뜨리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진지한 편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도 저에게 재미를 바라진 않았어요. 않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재미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노력하는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여러분일 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한 챕터를 읽고 뭔가 좋은 말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어휘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지금 저의 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 뇌를 거쳐서 하기에는 제 어휘력이 너무 딸려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치만 이 마음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챕터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특별하다. 특별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인생이 특별하다? 글쎄요. 사람마다의 기준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모두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챕터 낭독해 볼게요.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떤 독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그녀는 강연을 잘 들었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나에게 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책에 충분히 예쁘다 라고 적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충분히 예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타인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떻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시선에 위탁된 자존감은 금세 사라져버리니 결국 쪼그라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제자도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해서 늘 쭈구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SNS에서 글을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니었으며 나조차도 내 재능을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소중했고 남들보다 우월하진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존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말이 참 오래 걸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챕터,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좀 멋있게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자존감, 이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부정적인 마음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온전하며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세 번째 챕터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라는 제목이에요. 뭔가 챕터 제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더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꼭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복에 겨워하는 말이 이런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라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붙은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플러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해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윌터 베젓 라는 내용을 끝으로 세 번째 챕터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재미있는 제목이었지만 뭔가 팩트로 두들겨 맞은 낭독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뒤통수한테 딱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그 사람이 바라지도 않는 선물을 해주고 뭔가를 바란 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저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한번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 네 번째 챕터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챕터,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챕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은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입니다. 방금 챕터의 마지막 내용이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에요. 근데 그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다정해집시다 라는 제목처럼 스스로에게 좀 다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챕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버텼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책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흔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움켜쥐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어설프고 이룬 것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취를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5번째 챕터,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챕터 중에서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움켜쥐고 이 부분이 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질책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만족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느덧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챕터로는 마지막 챕터인데요.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챕터,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에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느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니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곤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마지막 챕터를 다 읽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에필로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의 챕터이고요.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 역시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랬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마지막에 필로그인 만큼 정말 와닿았던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런 내용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전체적인 낭독을 했는데요.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닿았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저의 첫 번째 꿈꾸는 라디오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여러분들의 느끼는 바가 있었다면은 같이 적어주시면서 저와 소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로는 제가 낭독 부분만 따로 빼서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낭독 부분만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주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꿈꾸는 라디오북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괄호 열고 짜잔 괄호 닫고.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떤 독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그녀는 강연을 잘 들었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나에게 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책에
충분히 예쁘다 라고 적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충분히 예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타인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떻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시선에 위탁된 자존감은 금세 사라져버리니 결국 쪼그라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제자도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해서 늘 쭈구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SNS에서 글을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니었으며 나조차도 내 재능을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소중했고 남들보다 우월하진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존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말이 참 오래 걸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더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꼭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복에 겨워하는 말이 이런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라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붙은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플러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해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윌터 베젓.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들일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버텼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책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흔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움켜쥐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어설프고 이룬 것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취를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에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느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니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곤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 역시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랬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